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나폴레옹의 패배 이후에 처리했던 그런 방안을 빈 체제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합스부르크, 프로시아,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 등이 주도를 하죠. 이들의 목표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부르봉 왕조가 복귀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예술품들을 쫙 모아가지고 파리로 가져갔어요. 즉 가져간 것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낸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베네치아에 가가지고 베네치아에 있는 귀족들의 집에 있는 또는 교회에 있는 이런 예술품들을 쫙 모아서 파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소재지가 확실한 물품들을 돌려보낸 거죠. 이탈리아 거는 이탈리아로 가고, 그러니까 베네치아 뜬 베네치아로 가고, 스페인에 뜬 건 스페인으로 가고, 독일에 뜬 건 독일로 갑니다. 그런데 소재가 불분명하고 소유주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 돌려보냈죠. 그래서 파리에,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그런 것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 이런 것들은 안 돌려보내는 거죠. 빈 체제에서는 국내의 자유평등주의자들을 박해를 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행위로 인해서 독일 지역의 통일제국의 흐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붉은색 라인 있잖아요. 여기에 빈 체제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수십 개의 공국들로 이루어졌었는데 나폴레옹이 여기 가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귀족 제후들을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독일 민족주의, 이탈리아 민족주의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도 롬바르디아 지역, 예를 들면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이쪽에 작은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나폴레옹이 전부 멸망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들어진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거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1810년에 유럽이 프랑스, 스페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나라 모습이 있었지만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작은 나라로 이루어졌다가 이 빈 체제 이후에는 독일 지역에 특히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통일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단시일에는 안 되고 몇십 년 시간이 걸리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만든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일의 연방국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815년부터 1866년까지 도이치 연방국가라는 이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39개 국가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맹주는 강국이었던 북방에 내려온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39개가 이루어지다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오스트리아는 연맹에서 빠지고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1871년에 가면 독일 제국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폴레옹은 몰락을 했고요. 지역의 나라들에 의해서 왕정이 이렇게 복구가 됐습니다. 웨스에 의해서 루이 18세가 자리를 잡게 되고 루이 18세가 죽은 이후에는 그 동생이었던 샤를 10세가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샤를 10세는 그러니까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의 지위 그리고 귀족이 갖고 있었던 토지 또 교회가 갖고 있었던 토지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토지 이런 것들이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다시 뺏어가지고 귀족들한테 주고 교회에 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민의 자유를 탄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샤를 10세는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생각은 자유평등 박애 정신이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민중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혁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중혁명이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민중들이 생각하는 어떤 완벽한 공화주의 체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 또 구속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민중들은 때로는 구속을 원하는 경우도 막 있고 어떤 때는 개인의 자유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민중혁명은 단순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샤를 10세가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고 구체제를 다시 도입하고
하려고 하니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혁명이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입니다. 이 7월 혁명의 배경이 레미제라블의 배경입니다. 레미제라블은 영화도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민중들,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는, 아주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런 현실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민중들은 아주 가난에 찌들어 살고 요 당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혁명을 통해서 다시 뒤집어 보자. 그래서 왕을 밀어내고 다시 공화정을 들어섰으면 좋겠는데 그 공화정이 과거에 기억이 나빠요. 그러니까 오히려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현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루이 필리프가 이제 즉위를 이제 하게 되고 루이 필리프의 국가는 입헌 군주정, 지도자는 루이 필리프가 하되 다른 사람 그 밑에 민중들이 모여서 어떤 공화 체제를 만드는 이런 입헌 군주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 필리프의 입헌 군주정은 또 마찬가지로 소수 지주 또는 부르주아들의 권력 독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파리 중심에 많이 가진 돈을 많이 가진 귀족이나 부르주아들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신흥 부르주아, 새로 등장하는 많은 부르주아들이 이런 것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화정을 지지를 하게 되고 마침 도시의 식량 부족 그리고 경제 위기가 지속적으로 도래하는 바람에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공화국이 설립하게 됩니다. 1848년에 제2공화국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또 공화국이란 것도 완전한 정치체는 될 수가 없죠. 또 혼란에 빠집니다. 공화정에 대해 희망을 가졌지만 나라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고 기득권층의 반발도 여전하더라. 귀족들 땅을 갖고 있었지만 또 땅을 뺏긴 사람들의 반발, 기존의 권력을 갖췄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동체제가 들어서는데 그게 나폴레옹 3세라고 하는 허울을 가진 통령체제, 그리고 이 통령이 또다시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 3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1848년 2월에 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필리프는 무능하다고 평가가 돼서 해외로 망명을 하고 또다시 혼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가 몇 달 동안 통치력을 잃어버릴 때 민중들은 영웅을 기다리죠. 그럼 영웅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프랑스를 영광스럽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나폴레옹이더라. 근데 그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폴레옹 조카더라. 루이 나폴레옹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통령이 됩니다. 통령으로 뽑혀요. 자, 2월 달에 혁명이 있었는데 5월 달에 루이 나폴레옹이 통령이 되고 통령이 전국적인 투표를 거쳐서 황제의 지위에 오릅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왜? 루이 나폴레옹은 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프랑스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정이 다시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 또는 파리에 남겨준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파리시에 대한 개조였습니다. 자, 오스만 남작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병든 도시였고 너무 빨리 성장해가지고 적응되지 않았던 이 중세 도시를 근대 도시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목욕탕이나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가 아주 불비했던 거죠. 그래서 도로에는 오물천지고 7월 혁명, 2월 혁명에서 일어난 것처럼 골목을 딱 막으면 거기에 이 군대가 지나가지 못할 만큼 골목이 좁았던 거죠. 원래 중소도시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는 이걸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오스만 남작을 고용해가지고 새 도로를 개통하고 환기가 되지 않고 해가 들지 않는 서민 지역을 다시 열어젖혀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장을 밝혀주듯이 도시 성벽 안에 어디나 햇빛이 뚫고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도시를 싹 바꾸는 거죠.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개선문을 중심으로 8개 도로가 교차해가지고 널찍한 도로가 만들어지도록 한 거죠. 유럽에 있는 도시 중에서 이렇게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진 도시가 별로 없는데, 파리가 이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많은 집들을 헐어내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교통체계, 전기, 급수와 배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시민들이 살던 빈민가를 철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쫙 세워가지고 부촌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누구한테 줬어요? 당시에 이런 혁명에 반대하던 귀족들한테 분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똑같은 5층 정도의 아파트가 지금 파리의 시내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게 이때 만들어진 표준형 아파트였던 거죠. 그리고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고급 아파트를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던 많은 빈민들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몽마르트 언덕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은 가난한 자들이 주로 많이 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난한 화가들이 그 몽마르트 언덕에서 많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 나폴레옹 3세는 국민들의 기대를 얻고 황제가 되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그렇게 유능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보불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 프로이센한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군이 파리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베르사유 궁에서 패배 조인식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독일 제국 대관식을 하게 되는 치욕을 겪게 되죠. 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보불 전쟁의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리 시내를 중심으로 저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리 꼬뮌이라고 불러요. 이 꼬뮌이라는 게 어떤 자유도시의 개념인데, 이 자유도시의 개념은 중세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꼬뮌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871년에 이런 파리 꼬뮌이라고 하는 어떤 자치 형태의 저항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시도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제 하다가 프랑스군의 진압에 의해서 사회주의 실업이 실패를 하게 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러고, 실제로 더 많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4만여 명이 재판을 받았고, 이 보불 전쟁 그리고 파리 꼬민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유명한 마지막 수업의 그 대상지였던 알자스 로렌, 이것이 독일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혁명은 80년 사이에 공화정, 제정, 왕정, 또 공화정, 제정을 거치는 사이에 수없이 치고받으면서 하나의 모습으로 가고, 이후에는 제3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유럽의 어떤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이제 프랑스의 혁명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